안녕하십니까. 자, 박상용 검사 나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예. 네, 감사드립니다. 자,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이거 제가 감사드리죠. 예. 자,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서울고검감찰부의 인권 침해 점검 TF, 예, 인권 맞습니다. 점검 TF요. 네. 지금 총 3번 예, 3번 조사 받았습니다. 갔다 오셨는데 죄송합니다. 사실 갔다 오신 이유가 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예. 그거잖아요. 그 이화영 전 지사를 예. 예. 수사하는 과정에서 네네. 이 사람이 대법원까지 모든 것을 다 판결을 받고 유죄 확정을 받았는데 네. 뒤늦게 네. 이화영 씨가 자기는 회유당했다. 네. 회유당하는 과정에서 연어가 있었고 술 파티가 있었다. 네. 그리고 박상현 검사님이 거기에 개입이 됐다. 네. 요 문제를 본인이 갑자기 재판 마지막에 터뜨렸고 그렇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그것들을 확대 재생산을 했고 네. 그러면서 박상현 검사님을 또 탄핵까지 또 하겠다고 탄핵 발의까지 했었고 맞습니다. 뭐 그런 상태인데 예. 자, 그 내용이 저희들은 뭐 대충 다 몇 번 방송을 해드려서 이게 허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근데 굳이 굳이 검찰에서 고검에다가 이 TF를 만들어서 우리 박상현 검사님을 3번이나 조사를 했어요. 예. 3번 조사한 이유하고 그 과정을 간단히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2024년도 4월달에 마지막에 이화영 씨 뇌물과 대북 송금, 그러니까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죠. 그 두 가지에 대한 이제 변론 종결이 있었는데 그때 처음 이제 술자리 관련 회유 주장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선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선거 직후에 당시 이재명 전 대표께서 이것은 100% 사실인 걸로 보인다라고 해서 굉장히 아주 크게 문제가 됐었고 그 이후에 수원지검의 자체 조사, 그다음 경찰의 수사, 그다음 법원에서 또 2심, 3심 계속 문제가 제기됐고 거기에서 모두 사실무근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작년이죠. 2025년 9월달에 법무부에서 자체적으로 감찰을 해보니 2023년 5월 17일에 술이 반입되었다라고 그 내용을 대대적으로 그 보도자료를 내고 대검에 감찰 지시를 했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서울고검의 인권 침해 점검 TF라는 것입니다. 사실 TF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수사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사팀이 약 3개월에 걸친 수사를 한 뒤에 저를 조사하지 않고 쌍방울 관계자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그렇죠. 2025년 12월 초입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거기에 내용의 하나로 술이 반입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2025년 12월 30일 작년 말이죠. 그때 저를 처음 소환을 했고 3번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술자리에 대한 내용을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술을 뭐 반입을 했냐, 어떤 거를 회유했냐, 무슨 말을 했냐, 이렇게 술이 반입된 거는 아니라고 하는데 이 정황을 보면 술이 반입되지 않았겠냐. 근데 이 질문을 저한테 하지 않습니다. 예, 3번에 걸친 조사 끝에 하지 않았고 조사가 마무리됐으니 집으로 돌아가라. 더 이상 조사 일정은 없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럼 왜 부른 거죠? 저는 뭐 계속 조사받는 내내 무슨 사무감사, 특정 사무감사를 받듯이 제가 사소한 업무에 착오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작성했다기보다 이제 수사팀 전체적으로 루틴하게 작성되는 그런 문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건들, 일지 같은 것들의 시간, 어떤 뭐 오타까지도 다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왜 이렇게 작성이 됐느냐 저에 대해서 3년 전 내용들을 다 묻고. 그건 감찰도 아니고 감사도 아니고 그야말로 사무감사죠. 정말 사무감사도 이 정도 내용으로 사무감사 된 적이 아마 있었는지 제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계속 묻고 그다음에 제가 소환했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왜 그 사람을 소환했느냐라고 묻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것들이 판결문에 반영되고 또 증거 기록에 다 반영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소명을 하긴 했는데 도대체 뭐를 위한
조사인 건지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투망식으로 망라적으로 어떤 이렇게 뭔가를 찾아내듯이 모색적으로 그래서 제 감찰 사유 같은 것을 찾아내서 어쨌든 법무부에서 감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술이 반입됐다고 결론은 내려서 쌍방울 관계자들은 기소를 하고 저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모아서 감찰 청구를 하지 않겠느냐. 근데 그 내용을 결국에는 그 보도 자료나 이런 것들로 굉장히 좀 압축하고 추상적으로 내면 결과적으로 그 국민들이 받는 인상은 술이 반입된 게 사실이고 그걸로 인해서 회유된 게 사실이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겠나 하는 일종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중요한 사건에서 제가 술을 반입하고 회유를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조사를 안 하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저를 추가로 조사를 해달라라고 거의 뭐 애원하다시피 했는데 조사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세 번 조사를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요청을 했지만 아직까지 제가 세 번째 조서에는 날인도 안 했습니다. 다음에 조사 날짜를 잡아주면 그때 제가 날인을 하겠다. 근데 조사를 이렇게 끝내는 것, 수사를 이렇게 끝내는 것은 수사 결과가 정해져 있고 제 말이 그 수사 결과에 배치되기 때문에 제 진술을 듣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기자님 이렇게 조사 받는 사람이 자꾸 조사를 해달라. 술자리에 대해서 조사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쪽에선 조사를 안 하려고 그러고 구속영장 청구하는데 조사 안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에도 결국에는 조사 안 하고 수사가 끝났다고 얘기하면 그거는 정상적인 수사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뭐 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뭐 불러주셔서 감사하긴 하지만 제가 여기 나와서 또 호소드리는 면도 있는 거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이 연어수 파티 관련된 이야기 지금 인권 고검에서 인권 침해 점검 TF 사실은 말은 인권 침해 점검 TF인데 인권 침해 TF 같아요. 자, 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우리 박 검사님이 수사했던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하고 대북송금 그러니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이것의 그 전체적인 윤곽과 그다음에 그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내용, 그 내용을 간단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뭐 여러 번 보도도 나오고 설명도 드려서 사실 시작은 이게 원래 맨 처음이 아니었죠. 저는 사실 뭐 이런 특수 수사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여성아동조사부에 있다가 감찰 담당 검사가 없다고 해서 감찰 담당 검사로 급하게 가게 됐고 곧바로 그 변호사비 대납 사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 지금 이태영 민정비서관이 연루돼 있다는 그거에 대해 그 사건에 대해서 수원 지검 공공수사부에서 그 이태영 그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태영 변호사 컴퓨터는 아니었지만 다른 변호사의 컴퓨터에서 이제 그 쌍방울 횡령 배임 사건에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습니다. 영장. 그게 거기서 나오면 안 되죠. 그거는 정말 엄청나게 큰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왜 검찰의 구속영 그러면은 압수수색 내용을 전부 다 쌍방울이 알고 있었다는 거고. 그렇죠. 알고 압수수색에 쇼만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발칵 뒤집혔고 그 사건을 제가 감찰 담당이었기 때문에 맡게 됐고 결국에는 그때 검찰 수사관 그다음에 쌍방울 임원을 전부 구속을 했고 그 필연적으로 그 증거인멸 수사를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거인멸을 그 유출을 통해서 증거인멸을 했기 때문에. 근데 증거인멸을 수사를 하던 중에 이화영 씨의 그 뇌물을 받은 법인카드 내역이 인멸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건 저희가 잘 압니다. 인멸된 그렇지. 그게 아마 제가 법조 팀장일 때 TV조선에 저희가 단독 과거에 보도된 내역이 있었을 저희가 겁니다.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기반해서 직원들이 컴퓨터를 다 부수었다 옥상에서 그런 내용의 진술을 받았고 그래서 일주일에 걸쳐서 그 조각 내서 밖으로 빼나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는 전혀 모르던 사실을 그때 알게 됐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화영 부지사의 뇌물 사건을 하게 됐고 뇌물 사건은 필연적으로 대가성 관련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왜 뇌물을 줬느냐 그것이 결국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경기도와 같이 했고 그 사업으로 인해서 이화영 씨한테 뇌물을 줬다. 이렇게 연결이 된 것입니다. 예, 그리고 대북송금이 있으니까 그럼 대북송금이 정말 있었느냐라고 했더니 직원들이 그 돈을 보내는데 60여 명씩 돈을 몰래 환칙이었죠. 예, 몰래 가지고 와서 환치기는 또 각각 그 국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번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거칠면서도 그냥 돈을 가지고 수십 명이 한꺼번에 나갔다가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 인천공항공사 가서 예, 그 방법입니다. 그 인천공항 책에다가- 사장에게 막 화내면서 예, 했던 내용이 그 방법이 그 방법이잖아요. 예, 그 방법이 책에다가 놓고 어디다 예, 넣어가지고 가져가는 수십 명이 나갔다가 돈을 전달하고 바로 다시 들어오는 그렇습니다. 그런 방식이었죠. 맞습니다. 예, 그 방식으로 했다는 것을 밝혀냈고 그다음에 이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이제 귀국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이제 해외 도피를 했다가 예, 그 검거가 되면서 그 다음에 아마 증거 관계를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신문을 하니 그때부터 이제 내용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자백을 한 것이 그 800만 불 북한에 갔고 500만 불은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했고 300만 불은 이재명 전 지사의 방북 비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내용이었고 이 내용이 모두 이화영 부지사의 판결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재판을 쭉 진행하고 직접 공판에도 예, 맞습니다. 참여를 하셨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상황들이 쭉 재판이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화영 씨의 김성태는 계속 진술을 다 했기 때문에 예. 증거 관계가 너무 빼박이었기 때문에 예. 근데 가장 결정적으로 이화영 당시 네. 이화영 씨가 자백을 하느냐 안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이화영 씨가 자백을 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시점이 2023년 5월 6월경 그쪽이었습니다. 5월, 6월, 7월까지 하다가 7월 말부터는 이제 공판에서는 뭐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지면서 부인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완전히 뭐 회유당했다는 주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백을 하게 된 시점들이 보면 예. 5월, 6월 예, 이것들란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 보면 우리 방송에도 고정 출연자인 설주환 변호사. 예, 맞습니다. 예, 설주환 5월 달에 설주환 변호사. 5월 달에 예. 이화영 자백이 시작할 때 무렵 설주환 변호사님이었고 이 담당이었고 그 자백이 시작될 무렵에 이제 설주환 변호사님이 민주당으로부터 통보를 받고 사임하게 되는 김현지 당시 맞습니다. 보좌관한테 전화를 받은 거죠. 저는 그분 그때 직책은 제가 몰랐습니다만 이재명 당시 전 대표의 뭐 거의 그 정치 여정을 같이 했던 그런 굉장히 측근으로 알고 있어서 저는 당시 그냥 이재명 전 대표의 뜻이라고 그때 받아들였었습니다. 그래서 설주환 변호사가 이화영 씨가 지금 자백을 하려고 한다. 예. 자백을 하는 분위기다라고 민주당에 얘기를 해주고 예. 그런 다음에 예. 김현지 당시 보좌관에게 예. 그러면 뭐 관두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한 다음에 변호인이 바뀌죠. 예,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아마도 이화영 씨는 그 내용을 민주당에게 설주환 변호사와는 다른 방향으로 전달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자백을 안 하려고 하는데 설주환 변호사가 자꾸 자백을 하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그 책임을 설주환 변호사한테 미룬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화가 나서 그 설주환 변호사에게 제가 그때 받았던 느낌은 굉장히 좀 모욕적으로 좀 그 변호인을 못하게 하는 거였고 변호인이 사임하게 되는 과정도 정말 너무나도 그냥 오늘 나온다 그러면서 갑자기 안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 설주환 변호사가 빠지고 다른 변호사가 잠깐 들어오잖아요. 예, 그 서민석 변호사. 변호사가 그때 당시에 그 이화영 씨 그 뇌물 및 그 외환거래법 위반 사건의 공판 변호사였습니다. 근데 더 이상 변호사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서민석 변호사가 참여를 하고 서민석 변호사의 어떤 지도를 받는 그 업소 변호사라고 하는데요. 업소 변호사가 참여를 하고 그때 참여한 상태에서 모든 그 자백 진술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때 모든 자백 진술이 나온 거죠. 예, 맞습니다. 본인이 맞습니다. 보고했다라는 보고했고 예. 보고했고 예. 방북 옛 현대처럼 기업이 도와줘야 되는데 쌍방울이 도와줬다.
맞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돈 얼마는 방북 비용이다. 네네. 스마트팜 사업으로 어떻게 들어갔다. 뭐 예, 그게 좀 이렇게 아주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두 번 보고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구체적으로는 뭐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나온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9년 7월달에 마닐라에서 경기도와 북한이 굉장히 큰 국제 대회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 국제 대회 다녀와서 한번 쌍방울이 도와준다. 방북에 대해서 도와주고 있다라고 보고를 했고, 그 다음에 2019년 말에 2020년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이화영 부지사가 경기 부지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렇죠. 예. 총선 출마를 위해서. 예. 근데 우리도 뭐 상식적으로 오랜 기간 그 직을 맡았는데 그럼 그에 대해서 어떤 성과에 대해서 자기가 직을 내려놓는 마당에는 자기 상관에게 보고를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일 중요하게 중점적으로 했던 사업이 바로 경기지사의 방북이었기 때문에 네. 이 방북을 자기가 그만두는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보고를 했다. 본인의 성과를 강조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물어보지도 않고 전혀 예상도 못한 거였는데 이화영 부지사가 저희에게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준 것이고, 그때 이 모든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런 방북을 위해서는 현대 아산 사례에서 보듯이 비즈니스적인 개입이 필요하고 그거를 쌍방울이 했고 돈도 뭐 몇백만 불이 갔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만두고도 곧 방북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보고를 했던 것이고, 아마도 그때 당시에 그 말할 무렵에는 돈이 거의 다 간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2020년부터 코로나가 발생해가지고 완전히 다 폐쇄가 돼버리거든요. 예, 근데 아마 코로나가 발생이 안 됐으면 방북이 성사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러니까 돈은 다 넘어가고 코로나 때문이긴 하지만 돈은 다 넘어가고 방북은 못하고 그냥 우리나라 돈이 그냥 북한으로 그냥 넘어간 그렇죠. 그런 결과만 된 그런 상황이죠 상황이죠. 지금. 예. 그리고 또 그 마닐라 말씀하신 마닐라 행사 때 김성태 쌍방울 당시 회장이 이화영 부지사하고 같이 있는 술자리에서 이재명 당시 도지사하고 통화를 했던 시점도 거기죠. 그렇습니다. 2019년 19년 7월 달인데 그때는 2019년 2월 달에 하노이 노딜이라고 해가지고 하노이 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이랑 김정은 국방위원장이랑 회담이 잘 되지 않았고 그 이후에 굉장히 남북관계 경색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정말 마닐라까지 경기도 행사를 위해서 갔었고, 당연히 거기 뭐 안부수 씨 그다음에 김성태 모두 참여를 했고, 그 마닐라 행사를 보면 거의 쌍방울 행사 비슷해요. 근데 그 행사가 있었고 거기서도 최초로 방북 대가에 대한 돈이 지급되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을 통해서 중간에는 또 뭐 시간이 좀 짧아서 그렇지만 이화영 씨의 자백도 있었지만 또 이화영 씨가 이 자백 이전에 국정원의 문건을 맞습니다. 언급을 하면서 국정원의 문건에도 이 내용들이 상세히 보고 내용이 적혀 있었죠. 그 국정원 문건에서 그게 2023년 5월 달에 저희가 입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뭐 술자리가 있는 그 무렵입니다. 사실 근데 그거보다 전입니다. 그거보다 전인데 저희가 압수수색을 하게 됐는데 압수수색을 하게 된 경위가 이화영 씨가 국정원에 문건이 있다. 그거를 보면은 모든 내용을 알 수 있을 거다. 이화영 씨가 미리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뭐 국정원이랑 어떻게 연합을 해가지고 그걸 했는지, 그런데 그걸 얘기를 했고 결국에는 재판정에서 판사님께 저희도 주장하고 이화영 씨도 주장하니까 법원에서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해서 저희가 청구해서 발부한 게 아니고요. 법원에서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해서 국정원을 압수수색을 했고 그 문건에서 스마트팜 관련 내용들이 거의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건 압수수색 이후에 이제 자백이 시작이 되고 시작했던 거고요. 제가 느끼기로는 이거는 개인적인 감상입니다만은 이화영 씨는 아마 그 민주당에 대해서 약간 배신자처럼 여겨지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두려웠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랜 뭐 정당 생활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기가 자백을 하지 않아도 또는 자기가 자백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결정적인 증거가 오히려 나오기를 바랬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자기도 면책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온 증거이기 때문에 네. 나는 말하고 싶지 않았고 나는 예. 뭐 배신하고 싶지 않았지만 예. 이제 어쩔 수 없는 증거 예, 이미 때문에 내가 예. 얘기하지 않아도 다 증거가 있다. 예, 사실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을 아마 만들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렇게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진술을 이미 그런 국정원문건이 입수됐다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적극적으로 진술을 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돼서 지금 재판이 계속 진행됩니다. 그런 내용들 증거들과 사실관계가 파악이 되고 계속 재판이 진행되는 네. 과정에서 네. 솔전 변호사는 빠지고 또 서민성 변호사도 빠지죠. 예, 나중에 저 2023년 7월달에 이제 이 내용을 법정에서도 그냥 다 인정을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사의 방북, 그다음에 경기도의 스마트팜 비용을 위해서 자기가 돈을 북한에 보내는데 뭐 어떤 역할을 했다라는 것은 사실 어떤 업무의 그렇죠. 그 일환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것은 사실 이화영 씨한테는 뭐 솔직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지사를 보내는 건데 지사 모르게 본인만 했다는 것은 뭐 북한으로 뭐 납치를 해갖고 간다는 것도 그렇죠, 아니고요. 그렇죠. 예.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그 내용을 결국에는 법정에서 인정하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형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변호인이 그렇게 하자고 했었고, 예. 그랬는데 그것을 이제 뭐 백정화 씨라든지 부인이죠. 예. 부인이 그때 소리지르면서 정신 차려라고 예, 소리를 그때 지른 거의 거죠. 법원에 약간 난동 비슷하게 예. 이런 있었던 적도 있고 다수의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이화영 씨를 면접하고. 네. 면접하고 또 네. 검찰청에 뭐 면담을 요청해서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고는 이제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온 단어들이 뭐 대속이라는 그 이후에 대속은 그 이후에 음. 이제 이 내용을 부인하기로 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이제 면담 그 접견을 가니까 그때 뭐 대속 얘기도 나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게 돼가지고 쭉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심, 2심, 3심까지 다 끝나는데 예. 이게 이제 재작년이 됐나요? 네, 24년 24년인가요? 막판에 예, 24년 4월입니다. 막판에 갑자기 예. 느닷없이 예. 연어회 파티 얘기가 나오면서 예. 나는 연어회를 먹고 네. 회유를 당했고 네. 소주를 먹고 회유를 당했다. 그래서 네네. 그렇게 진술을 했다. 예. 이러면서 갑자기 연어회 파티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예, 그걸 받아서 또 민주당하고 이재명 당시 대표는 그걸 기정사실화 해가지고 예, 맞습니다. 공격을 하기 시작하고요. 예. 그런데 언론에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일단은 이화영이라는 당시 피고인이 예. 연어술 파티의 시점을 예. 4번에서 5번을 많이- 오락가락하죠. 장소도 그렇고. 예. 그리고 술을 먹었는지 여부도 사실 처음에는 먹어서 얼굴이 벌개졌다고 한 것이 최초 법정 진술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먹지 않았다는 것으로 바뀌고 그리고 장소도 뭐 영상 녹화실 창고였다고 하다가 뭐 검사실이었다고 하다가 영상 녹화실이었다고 하다가 바뀌고 그 결국엔 지금 내용은 술은 안 먹었고 그리고 연어회가 있었던 게 아니라 연어 덮밥이었다. 식사였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또 바뀌는 것이고 계속 그렇게 바뀌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선 이 꼴대가 계속 옮겨진다라고 얘기도 아마 국회에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 좀 굉장히 뭐 술이 먹었는지 여부까지 사실 기억이 안 나지는 어렵겠지요. 네. 예. 자, 그래서 5월 17일이라고 맨 마지막에 2023년 5월 17일입니다. 예, 2023년 5월 17일이라고 본인이 수차례 이 변동 끝에 본인이 특정을 하고 근데 법무부가 특정을 해준 것 같아요. 사실 법무부가 특정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화영 씨가 그거에 발 맞추어서 아마 내가 원래 5월 17일인 걸 알고 있었는데 5.18의 그 광주정신에 전에 자기가 술 파티를 했다는 것이 죄스러워서 말을 지금까지 못했던 것이다라고 하는데 근데 실제로 지금은 또 5월 17일이 아닐 것 같으니까 또 그걸로 특정은 또 안 하고 있어요. 위증 사건에서. 자, 5월 17일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 맨 처음에 주장했던 것은 5월 17일 술 파티가 있었고 네. 연어가 화려하게 차려져 있는 연어 술 호화롭게. 파티, 호화롭게 예. 연어 파티가 있었고 술도 먹고 연어 파티도 하고 그 자리에서
김성태, 이화영, 그다음에 박상현 검사 등등등등 모여서 술을 먹었고, 예. 그래서 그 자리에서 회유를 당했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과 이화영 씨의 갑자기 돌변해서 나오는 주장이잖아요. 그리고 꽤 지금 오래됐습니다. 2년 가까이 돼갑니다. 그렇죠, 그 2년 주장이. 가까이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서울 고검에 있는 인권 침해 무슨 TF도 그렇게 그 내용에 맞춰가지고 저는 제 생각입니다. 그거에 맞춰가지고 지금 결론을 내리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런 의혹이 저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온 거고요. 예. 네. 근데 5월 17일 날을 생각을 해보면, 예. 자, 그 사람들은 저녁에 먹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녁에 먹었다고 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녁 때 보면 설주환 변호사는 못 봤다는 거고. 예, 근데 그게 정말 아예 말이 안 되는 것이 시간상으로 좀 설명을 좀, 왜냐면 설주환 변호사 전 자세히 들었는데 네. 설주환 변호사가 증거를 또 갖고 있어요. 아, 근데 예, 그거는 예. 지금 오픈할 수 없다고 하는데. 예. 요 시간 관계상 이 네, 허구적인 거를 좀 내용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설주환 변호사가 아침부터 조사가 저녁 때 끝나는 8시 반까지 계속 입회를 하고 있었고요. 다만 그때 6시부터 7시까지 저녁 시간이 있었는데 그 저녁 시간만 설주환 변호사가 당연히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고 7시쯤에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7시. 예. 오후 7시에 직원으로 다시 들어오죠. 예. 6시부터 7시까지가 보통 저녁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오는 상황이었고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은 6시 37분에 그 청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검찰청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소주 4병을 샀다는 소주 거거든요. 4병. 예. 6시 37분에 소주 4병을 예. 샀습니다. 예. 그 영수증이 있어요. 예. 네, 그래서 네. 그게 뭐 보도도 그게 어떻게 다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다 네. 보도가 되고 그랬는데 MBC에는 다 나가요. 예. 네. 근데 그 내용 그랬는데 그것을 다시 물병에다가 이렇게 담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물병에다 담고 그다음에 그 편의점에서 그 검찰청 그 당직실 문까지 걸어서 아무리 못해도 한 7분 정도는 걸릴 수밖에 네. 없습니다. 예, 그렇게 걸리는 상황에서 그것을 몰래 또 반입을 해야 되고 그 모든 보안 과정을 뚫고 반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다시 13층까지 올라가서 그 자리에서 교도관 또 몰래 그 술을 먹고 파티를 해야 됩니다. 예, 파티를 하고 그다음에 설주환 변호사랑 교도관 누구도 그 이후에 술 냄새나 어떤 것을 모르게 해야 됩니다. 예,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아마 그 소요 시간이 7시 전에 아마 안 될 겁니다. 예, 그것을 지금 아마 저 쌍방울 저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에 그 내용을 적어놨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재현이 아마 안 될 겁니다. 물리적으로 아예 재현이 안 될 겁니다. 그거를 검사들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기각 났지 않습니까? 예,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이 났습니다. 났어요. 예. 이걸 가지고 수사를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구속영장을 쳤는데 기각을 예. 최근에 기각됐죠. 예, 한 달 예. 좀 넘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한 달 넘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검사님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예. 연합 파티가 있으려면 예. 이렇게 해야 됩니다. 6시 37분에 쌍방울 관계자가 소주 4병을 들고 예. 빛의 속도로 수원지검을 다 통과하고 예. 수원지검 통과해서 10몇 층이죠? 13층입니다. 13층까지 올라오는데 빛의 속도로 올라오면서 페트병에다가 소주 4병을 타타타닥 다 예. 담습니다. 그런 다음에 연어와 초밥을 쫙 준비를 해놓고 판을 딱 깔아놓고 그 자리에서 네. 박상현 검사, 이화영, 네. 김성태 등등이 네. 소주를 먹는데 네. 자 설주환 변호사가 7시에 들어오니까 네. 7분 정도 걸려서 6시 43분부터라고 합시다. 예. 6시 43분부터 7시까지 네. 소주 4병을 네. 서너 명에서 나눠 먹고 네. 밥까지 다 먹고 다 치우고 네. 싹 정리가 된 상태에서 네. 설주환 변호사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몰라야죠. 몰라야 되고 예. 그리고 냄새도 하나도 생각 안 나고 예. 요렇게 돼야지 예. 지금 예. 이화영 씨가 주장하는 것,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 이재명 대통령이 이게 확실하다고 했던 것, 예. 그리고 지금 서울고검 맞습니다. TF에서 지금 구속영장. 구속영장을 쳤던 그 내용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냥 번개돌이가 돼야지 된다는 얘기. 예, 그렇게 되고 더 한 것은 아마도 그 누군가 들어간 아마 내역이 없을 겁니다. 그 누군가 뭐 들어가야 될 거거든요. 그렇죠. 가지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들어갈 때 예. 검찰청에 무슨 동네 시장도 아니고 예. 들어갈 때 근데 누구 들어왔는지. 설주환 변호사는 들어간 내역이 있거든요. 그냥 꼭 찍혀고 7시에 들어갔죠. 오후 7시에. 설주환 변호사 그게 내역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른 건 내역이 없습니다. 그냥 뭐 그쪽으로 간 뭐 카드 내역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누가 썼는지 그런 부분은 없어서 저는 우리 직원이 썼을 수도 있겠다. 검찰청 직원이 썼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저를 구속영장 청구할 때도 조사를 안 하고 이번에도 조사를 안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대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이런 수사팀에서 검사가 직접 영장을 청구하면 거의 99%는 기소를 합니다. 그 내용대로. 예.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설주환 변호사는 1시간 반 이상을 그렇습니다. 이 정도보다 더 가깝게 이화영 씨 그리고 김성태도 바로 앞에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1시간 반 동안 뭐 소주 4병이 아니라 뭐 한두 모금만 먹었어도 그거를 뭐 모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예. 예. 근데 술이나 음식을 본 적이 없다고 설주환 변호사는 네.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왜냐하면 되게 밀폐된 공간 이거보다 훨씬 작은 영상 녹화실이라는 게 굉장히 밀폐돼 있거든요. 네. 근데 서울고검 인권 TF에서 네. 박상현 검사님은 3번이나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묻지 않았는데 묻지 않습니다. 설주환 변호사는 불러가지고 이 부분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네. 물어봤는데 설주환 변호사는 그대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 나는 7시에 들어갔고 예. 들어갔을 때 나는 아무것도 예. 차려져 있거나 이런 것 음식의 흔적을 보지 못했고 네. 난 1시간 반 동안 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예. 나랑 같이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술 냄새가 나는 걸 전혀 못 느꼈다. 예. 맞지를 못했다. 예. 그렇게 진술을 하고 나왔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는 뭐 진술 내용은 모르지만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고 났더니 또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요 얘기는 쏙 뺍니다. 일단 빼놓고 난 예, 다음에 예. 이거는 그냥 자기들이 지금 왁구를 맞춰놓고 그냥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예. 계속 박상현 검사를 향해서 예. 그 당시에 조사를 받으러 온 사람들, 네. 뭐 네. 김성태니 뭐 네, 누구니 네. 뭐 이화영이니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 그냥 밥은 먹었느냐? 밥이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연어회를 먹은 건 사실 아니냐? 예.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근데 검찰청에서는 그때 당시에 이제 구치소로 갔다가 다시 오게 되면은 조사 시간 확보가 잘 안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뭐 구내식당에서라도 사실은 식사를 제공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개호상 저희가 뭐 도시락이나 이런 배달 음식을 기계적으로 시켜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사실 뭐 메뉴도 잘 모르고 저도 같이 먹는 경우가 거의 뭐 한 번인가밖에 없었기 때문에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없고 그 다음에 또 구치감에 내려가서 먹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하에 모든 메뉴가 교도관부터 뭐 수사관까지 다 똑같고요. 그러니까 일괄 지금 때는 도시락 같은 그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게 있었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럼 아까 뭐 지금 특검 수사 그럼 밥은 어떻게 지급한답니까? 뭐 소출 뭐 해가지고 자기들 밥을 하나? 밥을 그 안에서 지으면 괜찮은 거고 그것을 뭐 제공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거는 그쵸. 아니겠죠. 제공을 또 안 하게 되면은 그럼 굶긴 다음에 수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또 반인권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아주 루틴적으로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이고 그 비용도 전부 검찰청 비용으로 나갔습니다. 저희가 전부 다 그 내용을 그 영수증으로 해서 다 그때그때 보고를 해서 검찰청 그 수사 비용으로 쓰게 된 것이고요. 그거는 외부 음식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정상적으로 제공되는 그냥 식사일 뿐이지. 주말에 식당이 없으니까 주말에 구내 식당이 없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네. 배달해서 네.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예, 것이죠. 주말에도 그렇고요. 만약에 그 시간이 없어서 구치소로 저녁 때 갔다 오기가 어려울 경우에 그때도 사실은 제공을 교도관들이나 모두 동의하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대신 그때 당시에 수사가 빨리 끝났습니다. 그 8시 반에 마무리된 것은 그렇게 저녁 식사를 그렇게 간이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8시 반에 면담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예. 그럼 그 당일날 예. 법무부가 특정을 해버린 5월 17일 날 저녁 예. 연합수 파티에 있었다고 자꾸 주장하는 예, 예, 그날 예. 그날은 그러면 이 사람들 식사는 예. 그 박상현 검사님 제 카드로 결제를 했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영수증과 그 내역을 전부 다 상부에 보고를 해서 제가 그 수사비로 보전을 받았습니다. 어디서 시키셨습니까? 저는 솔직히 그걸 몰라요. 왜냐하면은 저는 식사에 대해서는 이제 그 수사관 계장한테 완전 일임을 하고 저는 아마 그 다른 수사팀 검사들과 매번 먹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때 이제 부장님께 뭐 보고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저는 사실 그 내역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제 카드를 주고 어떻게든 시켜서 먹고 그 영수증만 또 붙여서 처리하고 이런 과정이라서 사실 모르는데 나중에 보니까 삼거리 초밥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삼거리 초밥집.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사실들을 이렇게 조금씩 모자이크처럼 떼서 그거를 어떻게 좀 부당하게 합치면 어떤 거대한 사실관계가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그 상거리 초밥집이면 뭐가 있었네. 뭐 거기에 또 가면 연어가 있었네. 메뉴에 연어가 있네. 그럼 술도 맞겠네. 근데 그렇게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그게 무슨 호화로운 연어회를 파는 데가 아니고 덮밥 이런 한 10,000원 정도 되는 덮밥을 파는 그런 곳이고 거기에 연어회라는 것이 그렇게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서민들이 먹는 음식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게 뭐 아주 호화롭기보다는 한 10,000원 내외. 그때 저희가 그 갈비탕을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요. 예, 아마 그게 좀 질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그 앞에 있는 그냥 식당에서 일괄 계속 주문을 했었기 때문에. 보통 수원 갈비탕 먹죠.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수사관이 질리든 뭐 교도관도 질렸을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뭐 거기 관여는 안 해서 어떻게 된 내역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 지금 박상용 검사님은 국회에 지금 무지하게 지금 불려 나갔습니다. 네 번 나갔습니다. 예, 나갔었죠. 그 보면 박상용 검사님을 향해 가지고 공격을 하셨던 분들이 보면 박균택 의원, 그다음에 김기표 의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나쁜 사람 이상윤 의원인데 이상윤 의원은 있지도 않은 사실을 얘기를 해서 우리 박 검사님을 똥검사라고 지금 물론 말도 안 되는 요새 제가 고소하고 나서는 말씀 안 하시죠? 고소했죠. 예, 고소하고 난 말 안 하죠. 요즘에 말 안 하더라고요. 아예 뭐 그 이후에는 질문도 안 하시긴 하십니다. 아니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해가지고 탄핵 소추된 사람은 처음일 거예요. 그리고 탄핵 소추 발의한 사람 1번이라서 1번 범죄 사실이 제가 그런 분변으로 공용 건조물을 손괴했다. 예, 제가 그러니까 뭐 실수로 한 것도 아니고 그거를 제가 이렇게 손에 해가지고 분변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그 발라서 그 건물을 손괴했다. 이유는 뭐랍니까? 제가 그거는 이제 그 탄핵안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 이후에 뭐 최광욱 의원 전 의원들이 얘기하신 게 이제 제가 실제로는 검찰의 사실 주구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자기 혐오가 들어서 그 혐오에 의한 발로로 제가 이 청에다가 했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 사실 뭐 이 발랐다 이런 거는 소문에도 없던 내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좀 창작이 돼서 그 탄핵 사유에 붙었는데 저는 사실 저도 사실 뭐 굉장히 뭐 힘들긴 했지만 그게 헌법재판소에 간다는 게 제가 법조인으로서 너무 좀 창피해서요. 너무 창피한 정도가 아니고 말이 됩니까 그게? 세계 최고 그 최고 법원에 간다는 게 제가 좀 많이 창피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탄핵안 뭐 소추가 안 된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 나갔을 때 국회 법사위에서 의원들이 박 검사님을 향해 가지고 여러 압박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박 검사님은 뭐 흔들림 없이 있는 내용 그대로만 쭉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도 가장 화제됐던 내용이 있어가지고 한번 좀 먼저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그 세 사건은 왜 시기도 다르고 횟수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액수도 다르고 수령자가 다릅니까? 재판 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재판 중에서 잘 주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인으로 참석하셨었죠? 참여하셨었죠? 제가 이재명 전 지사를 조사할 때도 변호인으로 참석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그 내용을 잘 주장하셨다면 그것이 지금 법원의 현출이 좀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되지 않았겠습니까? 중요한 제보를 하나 받았는데요. 박상윤 증인. 설주한 변호사를 사임시키고 김관민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측근이던 김현지가 그 과정을 직접 챙겼다고 합니다. 직접 전화로 연락도 했다는데 그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뭐 직접 연락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설주한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을 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약속된 그 조사에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에 대해서 그 민주당의 그 김현지 님으로부터 전화로 질책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했고 그 다음에 변호인이 계속 없어서 그 다음에 변호인은 없는 채로 조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자, 국회 내용을 보셨는데 박균택 의원이 당시 변호사였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 이재명 그때 전 대표를 조사할 당시에 그때 옆에 참여했던 변호인이었습니다. 이재명 당시 대표가 조사를 할 때는 그 조사 태도는 어땠습니까? 그때 단식하셔가지고 좀 기력이 없이 오시긴 했지만 조사 장소에서는 굉장히 정력적으로 진술을 하셨었습니다. 제가 한두 마디 물어보면 거의 진술을 2페이지 이상 하시고 그런 식으로 하셨었는데 뭐 제가 묻는 말에 대한 대답은 아니었고 그 본인이 준비해 오신 말씀을 쭉 하셔서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자, 가장 큰 걱정은 그런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누가 봐도 이게 명백한 그 주변에 증인들도 많고요. 예. 주변에 상황들도 많고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 본인 자체가 네. 수차례 재판에 나오거나 뭐 언론을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회유를 하느냐? 내가 회유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서 계속 일관되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고검에서 법무부에서 예. 감찰을 네. 뭐가 있다. 법무부에서 감찰을 그냥 결정을 했고 네. 사실을 그냥 적시를 해놓고 감찰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서울 네. 고검에서 받았으면 하고 있는데 자 서울 고검에서 지금 3번 조사를 받으시고 나오셨는데 네. 이 서울 고검에서 어떠한 결론을 낼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걱정하시는 예, 부분이. 저도 이게 제 망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조사가 이미 끝났다고 하는 걸 보니까 그리고 구속영장을 직접 청구했었지요. 그렇게 되면 아마 술자리 내용이 있었다고 아마 쌍방울 관계자들을 기소를 할 것이고 저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뭐 제가 직접 개입은 안 돼 있더라도 뭐 그 내용을 묵인 방조하지 않았겠느냐 그 내용과 더불어 그 외에 사무감사식으로 받았던 모든 혐의들이 모아져서 아마 징계 청구가 되는 방식으로 그리고 대대적인 어떤 공보 자료 이런 것들로 결론이 날 것 같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볼 때는 시기는 지금 좀 촉박해서 뭐 설 사면은 안 될 것 같은데요. 뭐 8.15 또 사면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뭐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와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사면이 있을까봐 제가 그게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자, 지금 그러니까 연어 술 파티가 지금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어 술 파티를 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그런 다음에 결론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기소가 돼 있네요. 예. 대북 송금 사건을 아니 그게 사실 차라리 그렇게 맞다면 재심을 신청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재심은 절대 안 하거든요. 예. 재심을 해서 그것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뭐 아니 누구나 아시겠지만 연어 회덮밥과 뭐 소주 한 잔을 설령 먹었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진술을 바꾸는 정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러니까요. 예. 자 그러면 공소 취소 그런 다음에 검사님에 대한 징계 있을 것이고 예. 그러면서 인사 낼 것이고 예, 뭐 저는 인사는 전혀 저는 걱정은 안 합니다. 네, 예, 인사 저는 낼 어디를 것이고. 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 네, 다음에 예. 뭐 대국민 사과 비슷하게 할 것이고 그러면서 검찰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이 대북 송금은 검찰의 조작된 수사, 회유된 수사로 인한 거기 때문에 자 공소를 취소한다. 예, 무슨 이유를 들든 어쨌든 결론이 그렇게 날까봐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화영도 피해자기 때문에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조만간 사면을 예, 해주겠죠. 뭐 서울 사면은 시간상 촉박해서 어렵겠지만 8.15 사면은 제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가장 속상하고 걱정되는 부분이 뭡니까? 지금 수사를 지금 서울 고검 TF에 가서 또 보면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정작 꼭 해야 될 예.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는 생략하고 네.
저는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예. 것처럼 그냥 일반적인 사무에 뭐 표적 산부감사 같은 느낌이었어요. 오류가 없었냐 예, 예. 그런 다음에 그 내용을 또 특정 언론에다가 그냥 상세하게 그대로 다 흘려버려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저도 좀 많이 실망하고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진술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중요한 수사 기밀인 거는 뭐 명백할 텐데, 근데 그 내용들을 그냥 다 언론에 공개해도,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이미 결론은 정해졌다,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박성영 검사에게 서울 고검팀에서 수사를 예. 일단은 조사를 하라고 나오라고 한 다음에 예. 거짓말 탐지기를 하자고 예, 했습니까? 맞아요. 그거는 글쎄요, 저도 검사 생활을 오래 했지만 그거는 좀 굉장히 좀 황당한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거짓말 탐지기를 하자면 수사를 하는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거짓말 탐지기라는 거는 심리생리 검사라고 하는데, 이런 사건에서 한 경우가 아마 역사상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증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거는 이미 수차례 제가 국회에서 질문을 너무 여러 번 받고, 모든 당사자들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어떤 심리적인 긴장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내역들이 전혀 충족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이 설령 충족이 되더라도 수사를 해서 증거에 따른 결론을 내려야지, 그거를 거짓말 탐지기에 맡겨보자라고 한다면 뭐 모든 거를 그러면 AI에 물어보든지, 뭐 AI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거짓말 탐지기에 물어봐서 뭐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검찰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건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모든 법조인들에게 물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예. 그러면 그 검사님이 이번에 예. 서울 고검 TF에 들어갔을 때 예. 조사를 받는 과정 속에서 예. 받은 질문은 다시 한번 좀 여쭤볼게요. 질문은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감찰부장하고도 무슨 얘기가 있었다면? 예, 감찰부장, 그러니까 그 질문들이, 저는 어떤 거를 기대를 했냐면, 제가 무슨 뭐 연어를 준다든지, 뭐 그다음에 뭐 진술 세미나라는 거를 뭐 해서 진술을 조작해서 이런 것들이 조작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이런 데에 네가 개입한 게 아니냐. 그걸 물어보려고 부른 거 아닙니까? 사실 지금 거의 2년 넘게 뭐 굉장히 오랜 기간 제기됐던 의혹이 그거 아닙니까? 근데 일단은 그런 식의 질문이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러니까 제가 대북 송금 사건을 했던 것을 분석을 해서 이 진술은 증거에 안 맞는데 갑자기 변화되었다. 이것은 너의 회유나 어떤 진술 세미나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위증이 아니냐, 허위 진술이 아니냐, 이렇게 사실은 가야 이게 맞는 거고, 사실 그렇게 만약 그런 게 밝혀진다면 사실 재심 사유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진술은 아예 일절 없었고, 그러니까 아마 대북 송금 사건 자체에 대해서 분석한 바도 없고, 그냥 굉장히 단편적인 내용. 뭐 예를 들면은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를 안 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네가 알고 있느냐?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밖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우리 기자님께 예 그거는, 그리고 교도관이 구속 피의자 한 명당 2명씩 그 개호를 하고 있습니다. 예, 2명씩 개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거기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세미나를 한 것이다. 그거는 전혀 안 맞는 내용이고, 만약에 법정에서도 구속 피의자들이 줄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대기실이 법정 밖에 있습니다. 다 같이 있어요. 그러면 법정에서는 매일같이 진술 세미나라는 것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전혀 안 맞는 것이고, 다만 그냥 진술 세미나, 연어 술 파티, 이런 어떤 계속적으로 그런 실체가 없는 단어들을 반복을 하고, 그런 것이 반복되면 마치 그 예전에 그 뭐 나치 시대에 계속 반복하면 그게 진실이 된다, 이렇게 얘기됐던 것처럼 그런 식의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계속 그 내용을 반복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조금씩 모자이크 같이 나오는 것들을 이제 조금씩 마치 사실에 부합하는 것처럼 삼거리 초밥집에서 시켰네, 연어회가 있었겠구나 라든지,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 공화국이 이 공화국이라는 거는 굉장히 어떤 공익을 추구하는, 그런 민주주의랑 법치주의로서 공익을 추구하는 그런 데인데,
이게 법치주의라는 것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것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으면 또 굉장히 이상한 쪽으로 가거든요. 예, 그게 또 무너지고 하는 것이라서 저는 굉장히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두려움과 걱정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부분에 있어서 좀 호소하고자 여기 나온 측면도 많고요. 참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조사를 안 해주고 하는데 이미 정해진 대로 뭐 다른 의미로 쓸 수도 있겠지만 개는 짖어라, 뭐 기차는 간다 하는 것처럼 제가 아무리 짖어도 그냥 정해진 레일대로 그냥 쭉 가버리는 거 아닌가. 예, 왜냐하면 제가 자꾸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 게, 사실 지난번 그 대장동 항소 포기도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검찰 내부에 반발이 일부 있었고, 뭐 국민들도 그거에 대해서 우려는 하셨지만 지금 다 또 모두가 잊어버렸잖아요. 잊어버렸죠. 예, 그리고 그 이후에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이제는 아무도 저항하거나 아무도 그에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하거나 그냥 일어나면 좀 지나면 또 끝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의 학습 효과도 있을 테고 그렇게 돼버릴까 봐요. 그러면 법치라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정말 설마 했던 일들이 계속 좀 벌어지고 있고, 예. 대법원에서까지 확정된 판결을 참 있지도 않은 사실들을 빌드업을 해서.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되면은 제 말은 재심을 하라 이겁니다. 예, 재심을 하고, 예, 여러 가지로 그 제도에 따라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왜 그거를 오로지 여론으로만, 오로지 그런 어떤 자극적인 단어와 사실과 맞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호도하는 것으로만 그렇게 한다는 것이, 지금 21세기 지금 우리 고도에 발달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가지고 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일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 비단 이런 일만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70년 넘게 이렇게 쌓아오고 전 세계 어디에도 자랑할 수 있었던 이 국민들을 보호하고 우리 발전의 동력이 되었던 이것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고, 네, 우리 사회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안 그래도 지금 현직 뭐 검사들 제가 몇 분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박상현 검사의 이프로스 글을 다 많이 읽으셨더라고요. 예, 다 예, 읽으셨고 예. 그 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운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이 읽지도 않은 예. 연어의 파티, 연어술 뭐 이런 얘기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하고 이화영 씨에 대한 사면을 할 것이다. 예. 그럴 우려가 크다라고 말씀하신 부분, 그 예측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면서 검찰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검찰이 뭐 할 일이 특별히 없다. 그런데도 지금 예. 무기력하다. 무기력합니다. 무력합니다. 기력이 없는 것도 맞겠지만 실제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좀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들께 예.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조금 해주세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이 사회, 우리나라,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사실 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성취가 있었지만 그 밑바탕에 있는 것은 결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입니다. 그 두 원칙이 서로 갈등하기도 하지만 서로 정확하게 있음으로써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어긋난 것이 있으면 처벌받는다. 그리고 많은 국민이 원하는 대로 또 국가는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의 두 원칙이 굉장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법치라는 것은 법률 내부적인 어떤 절차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정치 권력에 따라서 이 법치가 좌우가 되고 있고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또 어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그에 따라서 국민 여러분들이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동과 어떤 그런 어떤 호도 이런 것들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세력, 특정인, 특정 권력 또는 굉장히 힘 많은 사람들 이런 것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솔직하게만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그 빌드업을 하고 있던 이 모든 부분들이 만약나 예. 그래서 검찰이 그러니까 검찰 수뇌부가 원하는 대로 예. 법무부가 원하는 예. 대로 이렇게 예. 된다고 했을 경우에 네네. 다른 방법은 없는 거죠. 나중에야 뭐 그거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저는 뭐 사필규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국민들을 제가 당연히 뭐 이런 국민이 어디 있어요. 모두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똑똑하시고 또 굉장히 신념이 강하시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그것을 다시 되돌리는 데는 굉장히 많은 사회적 비용과 또 갈등 이런 것들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안 그래도 힘든 지금 상황인데 그런 지금도 이미 우리 사회에 상당한 자본이나 어떤 역량들이 이런 정치 싸움이라든지 또는 법치 이런 것들에 상당히 소모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런 식으로 잘못됐던 것을 다시 바로잡으려고 한다면 또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어떤 자본이라든지 또 인력이라든지 국가의 역량 자체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한번 시스템이 붕괴되면 그것을 되살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 시스템이라는 것은 사실 그게 누구 게 아니거든요. 국민들이 세금으로 우리 대한민국 그 뭐 7, 80년 역사 동안 그걸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전 세계 어디 유례도 없는 그 것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붕괴시켜 버린다. 예. 치안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중에 다 무너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그리고 지금 아마 고소해서 빨리 결론이 나게 되는 게 아마 전 세계 어디도 우리나라 같은 시스템이 없었을걸요. 그쵸, 근데 그게 그쵸. 붕괴되고 붕괴되고 있습니다. 있죠. 예,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붕괴가 되기 때문에 고소를 안 합니다. 국민들이. 대신 어떻게 할까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써요. 왜 일본의 야쿠자가 아직도 있겠습니까? 예. 그런 여러 가지 자구책들을 누구든지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막았던 것이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그 사법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법 시스템에 굉장히 강력하게 또 우리나라에서 엘리트들을 거기에 또 적은 돈이지만 굉장히 사명감 있게 육성을 해가지고 법원과 검찰이 사실 작동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국민들이 변호사로부터 서비스를 받는다기보다는 법원과 검찰의 거기로부터 사실은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지금까지 받아왔었던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들이 지금 많이 붕괴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거대한 사건처럼 보이는 것들이지만 실제로는 그것들이 이제 점점점 아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영국에도 있었지만 영국에는 차량 절도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요. 차량 절도가 있어도 사람들은 경찰에 신고하기보다는 그냥 한 대를 더 산다. 또는 보험을 든다.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경찰 수사라는 것이 굉장히 거의 붕괴돼 있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면 경찰은 영국 경찰이다. 예. 그게 좋은 말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뭐 어디 그 자기 소지품으로 자리맞는 나라가 전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점점점 붕괴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알 수 있는 게 결국 고소해서 분쟁이 생겨서 그것을 국가에 해결해달라고 얘기했을 때 그 시간이나 그 적정성이 얼마나 되느냐. 예전에 있었던 것보다 왜 계속적으로 그게 늘어나겠습니까? 분쟁이 더 늘어납니까?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증거가 더 부족합니까?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CCTV나 핸드폰이나 여러 가지 증거가 있어서 사실 더 빨리 해결될 수 있는 것인데 송달에도 위험이 없습니다. 송달도 더 빨리 되고 전자소송이고 더 빨리 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판 검사들은 과거보다 더 늘었습니다. 근데 왜 이것들이 계속적으로 늦어지는가? 검찰 개혁을 하고 법원 개혁을 하고 하는데 왜 계속 늦어질까요? 예? 이것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내는 세금은 왜 예전보다 늘었는데 그리고 내가 거의 대부분이 요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잖아요. 내가 지불하는 금액은 더 늘었는데 왜 내가 국가로부터 받는 서비스는 이렇게 좋아지지 않지?
거기서부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그거는 위에서부터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들이 조금씩 붕괴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가 바쁘시겠지만 그리고 성가시겠지만 좀 관심을 더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마지막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예. 자, 공소 취소를 한다면 주체가 어디입니까? 법무부에서 합니까? 검찰에서 합니까? 법무부 지시를 받아서 지휘를 받아서 지휘받아서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공소 취소의 주체는 수원지검 검사장이 돼야 됩니다. 지금 누구죠? 지금 제가 이름이 지금 아니요. 바로 기억나지 않네요. 예. 어차피 예. 수원지검에서 해야 되는 거죠. 예, 새로 바뀌셨던 분. 예, 수원지검에서. 박재혁 검사장님이 그때 당시에 그 항소 포기에 대한 글을 올리면서 이후에 사직을 했죠. 하게 되고, 네. 그 이후에 새로 새로 오신 분입니다. 그 수원지검에서 해야 되는 거죠. 예, 그 공소 취소의 권한은 검사장의 권한입니다. 검사장의 권한이. 권한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소 취소를 할 때는 검사장 결재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 검찰 제도라는 것이 검사장이 검찰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권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위임 정결 규정에 의해서 초임 검사까지 내려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검사 동일체를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시는데요. 실제 검사 동일체라는 것은 초임 검사도 검사장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아주 긍정적인 내용이 더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뭐 차치하고라도 어쨌든 그 부분은 검사장님, 검사장, 검사장 권한입니다. 그 뭐 지시를 받고 뭐 어떻게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뭐 더 다른 얘기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검사장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법사위에 계속 많이 불려가셨잖아요. 예. 근데 법사위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 중에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으신 분들 많죠. 대부분이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는 그러니까 제가 얼핏 듣기로는 김기표 의원하고도 인연이 있으시고. 제 초임 때 그때 윤석열 그 특수일부장 하실 때 거기 수석 검사셨죠. 아, 그래요? 그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그 김기표 의원은 기획 업무를 주로 하셨던 걸로 아는데 특수가 아니고. 그때 또 그 윤석열 그 특수일부장 하실 때 그때 수석 검사로 뭐 계셨던 걸로 두 알고. 사람이 그럼 친했겠네. 그러면 끌어준 거 아니에요? 그럼 은인이네. 뭐 저는 그때 초임 검사였기 때문에 잘 몰랐겠지만 아마 그랬던 걸로 아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그 김기표 의원 되시기 전에 어디 청와대 가시려고 하는데 그때 그 프로필을 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 수석검사라고 하는데 수석검사라는 직함은 없거든요. 저희가 그냥 제일 선임 검사를 그냥 불러주는 그렇게 거죠. 수석님 이렇게 부르는 건데 그거를 그 공식 직함에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타이틀에 대해서 적어도 그때까지 제가 자긍심과 자부심과 자랑성이네요. 제가 초임 때 그때는 저는 뭐 형님 이랬는데 그때만 해도 굉장히 좀 자부심을 많이 느끼고 계셨어요. 제가 그거는 뭐 직접 보고 들었던 얘기들이고 그리고 실제 그거 청와대에 가실 때도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아예 그에 대해서는 좀 많이 언급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본인을 끌어준 사람인데 본인을 어쨌든 간에 끌어준 사람인데 그렇죠. 그 부장님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장으로 저희 모신다는 표현을 쓰는데 모셨던 건 맞죠. 그리고 실제 그거를 수석 검사라는 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이버에도 경력 사항이 그렇게 돼 있네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일부 수석 검사. 저렇게 쓴 거 저 처음 봤습니다. 저도 처음 봤는데요. 법원에는 수석부장이라는 것이 그게 공식 직함입니다. 있죠. 수석부장 있죠. 공식 직함인데 여기는 무슨 민정수석 이런 것도 아니고 수석검사라는 직함은 없는데 그렇게 쓰시는 거 보고 저는 되게 자부심을 느끼시나 보다라고 했는데 요새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이성인 의원 얘기 잠깐 좀. 이성인 의원은 왜 그렇게 우리 박성현 검사한테 있지도 않은 분변 사건을 온 동네방네 그냥 확대 재생산하고 다니고 그걸 또 탄핵 소추안에 일본에다가 저는 넣고. 사실 되게 많이 뭐 그 사실에 대해서 좀 많이 슬프기도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성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 검찰에 초임으로 들어갔을 때 그 법무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저희 지도 교수는 아니었지만 바로 옆조 지도 교수였으니까 제가 사실 사제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관계였고 그때 당시에 뭐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 좋은 말씀이요? 그때 분변 얘기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때는 2012년도니까요. 네. 그렇게 됐고 그리고 이후에 제가 대검 연구관 했을 때도 그러니까 그 분변 사건이 만약에 사실이었으면 제가 그 직후에 한 달도 안 돼서 대검 연구관으로 가거든요. 네. 그게 아마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반부패 부장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뭐 뵙기도 하고 그 이후에 또 중앙지검장 하시면서 중앙지검 좀 오래 했죠. 네. 또 뵀었고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사이가 그렇게 나쁘거나 그렇다고 생각은 안 했는데 저한테 그렇게 하시는데 아마도 국회의원이 되셔서 첫 성과를 내야 된다는 그 강박이 좀 있으셨던 게 아닐까. 아마 거의 첫 일성이셨을걸요. 그 처음에 국회의원 되셔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이후에도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근데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저에 대해서 너무 조직적인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연어술 파티를 기정사실화 하려면 뭔가 하나 더 필요하다. 전력이. 얘는 술 먹고 그런 짓까지 하는데 당연히 수사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겠냐 하는 그런 거를 만들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고소하셨는데 예. 수사 진행되고 있습니까? 2년 넘게 아무것도 진행 안 되고 있습니다. 허허, 예. 참. 제가 그래서 이게 그 일반 국민이 저는 그래도 뭐 나름 뭐 현직 검사인데 이렇게 알려진 사건을 하는데도 이게 안 되는데 일반 아마 국민들은 더욱더 아예 힘들지 아니 않을까. 이건 온 동네 방네에 예.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에게 똥검사라고 그렇게 모욕을 줘놓고서 거짓말을 해놓고서는 고소를 했는데 아직 수사가 2년 동안 지지부진해 아직 진행이 없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 예. 정말 마음 고생이 엄청 많으셨을 것 같고요. 박균택 의원하고는 어때요? 박균택 아까 전에 잠깐 우리가 예, 화면에서 박균택 의원님은 사실은 저희가 여기 의원에 가시기 전에는 존경받는 검찰 전 후배들 전원이 다 존경하는 다 분이에요. 존경하는 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너무너무 존경했고 저희 뭐 신임 검사 교육할 때도 강의도 오셨었고 너무 그러셨는데 사실 이렇습니다. 박균택 고검장님도 고검장을 하셨거든요. 고등검사장이요. 그리고 이성윤 분도 고검장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사실 누린다고 하긴 그렇지만 최고직까지 가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는 완전 악의 세력으로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좀 그것들을 좀 그런 것들은 다 이렇게 좀 잘 안 되도록 좀 교정도 하시고 그러셔야 됐었던 거 아닐까요? 예. 근데 지금 와가지고 모든 게 조작됐다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요? 예. 참 안타깝습니다. 참 예. 박근택 의원님도 보면 제가 다른 분들이 들으니까 검찰에 계실 때는 네, 상당히 사실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보는 분인데 지금 요새 하시는 거 저는 소리도 그렇게 막 지르시는 거 처음 봤어요. 특히 그 나경원 의원님 그 여성 의원이신데 너무 심하게 소리를 지르셔가지고 막 목도 쉬시고 이랬는데 저는 그거 보고도 저런 거는 처음 본다 싶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어려운 걸음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벌써 12시가 넘었네요. 많이 얘기했네요. 슬픈 예감이 맞지 않기를 기대를 해봅니다만 네. 저도 예감이 영 안 좋네요. 네, 좋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네. 뭐좀 이문정 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꿋꿋이 한번 저도 가보겠습니다. 예.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어려운 자리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근데 댓글에 워낙 우리 박 검사님 화이팅 뭐 한다, 너무 잘생겼다, 뭐 워낙 얘기가 많아서 아유, 예, 아닙니다. 시간이 너무 짧다. 박상현 검사 인터뷰 다음에 또 좀 해달라고 하는데 결과가 나오면 한번 또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다음번에 꼭 한번 모시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정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